그 다음에 가면은 인터넷은 왜 의심스러운 생각들과 결합하는가.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그런 그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사회.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사회라는 유토피아로 가느냐, 아니면 신념의 제국, 아까 말한 대로 확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극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저자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신념의 제국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보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사회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확정 평향이 조장되어 신념을 연속시키는 신념의 제국으로 건설하느냐. 답은 신념의 제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입견이 없는 네티즌이 특정 주제를 검색할 경우 무엇을 추천받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점성술을 관련 상위 30개 사이트를 우리가 구글에서 점성술을 우리가 서치하면 30개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호적이 93.3%, 비우호적이 3.3%, 중립적 0%, 부적절 3.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성술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서치하면 우호적인 자료가 93.3%가 나오니, 아, 나 그 점성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천문학자들은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참 그것이 허구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허구인 점성술을 천문학자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반박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건 뭐 당연히 헛소리인데 그거 내가 반박했으면 뭐하느냐. 그렇지만 이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 아, 봐라, 이 점성술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점점 신념의 제국으로 건설된다. 신념의 제국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하나의 그분이 들어놓은 것이, 인터넷 사회에 따른 정보, 사후 체험에 대한 신념의 변화 실험. 그래서 먼저 실험 대상자들에게 사후 체험에 대한 확신을 조사하자. 영은 전혀 믿지 않고, 열은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다음에 사후 체험에 대한 확신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줘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확신하는 대상자는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이 11%만 변화하지만, 확신이 약한 대상자, 이제 척도가 3에서 7 정도는 52%가 변하더라. 이 중 26%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73.5%는 사후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더라.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자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점점 인터넷에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만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인터넷에서 사후 체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고 논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점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설명하려고 오슨의 역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5명의 개인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공동이익. 그러나 이를 위해 누군가는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입해야 우리가 이제 공동의 이익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부 다 공동이익이 있지만 내가 왜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독점대로 공급하더라. 아까 말한 대로 점성술. 천문학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니 모르는 사람들은 점성술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림 해보면 이거 바로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전거 있잖아요. 3사람이 동시에 페달을 밟으면 더 좋은데, 한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고, 결국 누가 페달을 밟느냐? 그거 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페달을 밟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올슨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여기 보면 뭐예요? 20초 동안 한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다음 사람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하자. 뭐 그런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8번째 사람이 기술한 내용은 실제 사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무슨 사진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본 사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되더라.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하철에 탄 사람, 특히 면도칼을 든 백인과 흑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걸 설명하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면도칼을 든 백인, 흑인. 그래 몇 달이 건너가면 흑인이 면도칼로 백인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왜냐? 우리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인이 면도칼을 들고 백인을 위협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의 상호작용.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거 9.11 테러 음모설이라고 있는데요. 9.11 테러가 이제 음모다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지금 뭐예요? 그 건물로 이렇게 막 박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앞머리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음모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런 사진을 보면 왜 사진이 저기 앞머리가 나왔는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가 나왔는지 그걸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앞머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거 테러가 음모구나. 그래서 또 그런 신념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투명성의 역설이라고 있는데요. 정보가 공개되는 투명 사회가 될수록 투명성의 역설에 넘어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점점 이제 우리가 투명하게 되니까 이런 투명성의 역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가 관적 도구의 향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뒤에도 이해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뭔가를 관측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 도구가 향상이 됐기면 그런데 실제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 뒤에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요. 이건 뭐예요? 과거보다 암 발생이 증가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이제 암 발생이 증가하면 의료기기 향상 또는 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암 발생의 증가를 본다. 다시 말하면 암 발생이 증가하면 그것이 다 옛날에는 우리가 암이라고 발견을 못했는데 의료기기가 향상돼 가지고 암이라고 발견하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옛날보다 암 발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수 추이. 이것도 보면 뭐예요?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점점 고령화됐기 때문에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40이나 50대 때 다 죽어버렸으니까 65세까지 안 살았으니까 그 치매 환자가 없다. 당연히 치매 환자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뭐예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상이 복잡해져서 치매 환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의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 시도가 옛날에 옛날에도 여론 조작이 많았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 여론 조작 시도가 공개되면 여론 조작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이제 음모론이 득세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점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옛날에도 이런 조작 시도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공개가 안 됐고 지금은 공개가 되니까 여론 조작 시도가 이제 많은 것처럼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다. 이제 바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투명성의 역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정보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경쟁은 진실을 도모하나 지나치면 진실을 해치는 법. 이제 이런 주제가 이제 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페이크 뉴스가 이제 많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정보 시장의 경쟁이 재수의 딜레마다. 이제 재수의 딜레마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알잖아요. 이제 재수의 딜레마는 이것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가 따가지고 온 건데요. 둘이 자백하면 5년, 둘이 부인하면 1년, 너만 자백하면 석방, 너만 부인하면 10년. 그러니까 이제 재수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각자 이제 신문하겠죠. 이제 너가 범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신문하는데 둘 다 나 아니다. 둘 다 범인 아니다.라고 하면 두 사람에게는 1년씩밖에 이제 지역이 없고, 나는 자백하고 상대방이 부인하면 상대방은 이제 죄를 많이 받고 10년 받고, 나만 자백하면 나는 석방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저기 뭐야, 자백하면 석방인데, 그럼 상대방 부인하면 상대방 10년 받고 나는 이제 석방이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둘이 부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둘이 부인하면 이제 서로 이제 1년 받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딱 협력할 수만 있다면, 야, 그럼 우리 좀 말이야, 다 부인하자. 그럼 다 우리 1년 받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둘이 그렇게 협상을 못 하거든요. 딱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이제 신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이 둘 다 부인하는 건데, 그렇게는 못 되고, 뭐예요?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백해가지고, 우리 5년 받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5년, 그렇죠? 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자백해서 5년 받는 게, 그 일반적인 건데, 그러나 뭐예요? 가장 최상의 케이스는 둘 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정보 시장에도 뭐예요? 그런 재수의 딜레마가 있다. 무슨 우리가, 뉴스가 있는 무슨 취재를 했는데,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발표하지 않지만 경쟁사는 발표할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신문사 2개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사실 특종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발표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발표. 상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발표하고 경쟁사는 발표하지 않음. 우리와 경쟁사 모두 발표. 우리와 경쟁사 모두 비공개. 발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뭐예요? 루머가 있으면 이게 사실 요거 정보가 왔는데 이것이 좀 미확인이고 조금 뭐예요? 근데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검증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뭐예요? 신문사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발표 안 하면 상대방이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어떻게 가겠어요? 상황시로 가겠죠. 전부 다 발표하겠죠. 내가 발표 안 하면 상대방이 발표하니까 나는 이제 물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발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이 낮아지고 페이크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검증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빨리 발표해 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쟁이 되면 오히려 사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루머가 더 돌아다닐 염려가 많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보 시장의 경쟁이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또 이 과열 보도의 인지적 기반이다. 아까 이제 비슷한 현상인데요. 사회 현상은 동일하게 배분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현상이 공평하게 분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비행기 사고가 같은 달에 여러 차례 일어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갈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갈퀴라는 게 보시면 뭐예요? 갈퀴라는 것이 땅을 이렇게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회 현상은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사고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12번 나야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달에 6번 나고 다음 달에 6번 나고 그다음에 다음 달은 안 난다. 그럼 또 12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한 달에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무슨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열 보도의 인지적 기반인. 그렇다면 이제 신문에서는 무슨 왜 사고가 많이 났느냐, 무슨 그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과열 보도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갈퀴 효과입니다. 우리 프랑스 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소아 100여 평 완화라는 기사가 났는데 기간을 임의로 자르면 지나치게 많이 발병한 것처럼 보입니다. 1990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 5km 이내 지역에서 소아 100혈병 환자가 전국 평균보다도 적었지만 그게 13년 동안에 14건, 프랑스는 연평균 500건이에요. 그럼 사실 그 백혈병 환자가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서 일어난다, 말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거짓인데 자료만 보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임의로 잘라버리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13년 동안에 14건 발생했는데 5년 사이에 10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2002년에서 2007년에 10건이 발생했으니 원자력 발전소 부근은 뭐가 소아배혈병 환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신문 기사를 써버리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보 신뢰도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경쟁 수준이 너무 많아지면 지나치면 정보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이제 정보 신뢰도 곡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주는, 왜 그러냐? 이것은 경쟁이 주는 압박으로 정보 검증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정보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의 주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정보가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에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